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신호등입니다. 듣고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밝은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오르고 저녁만 되면 다리가 무거워지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펴온 사람으로서 이런 변화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고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건강을 되찾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닌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밥맛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배는 고픈데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소화기관이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육은 빠지고 기력은 떨어지고 면역력마저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장의 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무리하게 먹어도 끄떡없었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소화효소의 활동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여기에 오랜 세월 쌓인 식습관, 예를 들어 빨리 먹는 습관이나 밤늦게 먹는 패턴이 더해지면 소화기관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나 불안감도 소화 기능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김영순 씨는 올해 73세로 평생 음식점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항상 손님들 식사를 챙기느라 본인은 서둘러 먹는 게 습관이 되셨죠? 60대 중반을 넘기면서부터 식사 후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왔습니다. 처음엔 소화제를 드시면 괜찮아지셨는데 점점 약을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속이 쓰려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고 체중도 반년 사이 5kg이나 빠졌습니다. 걱정이 된 가족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위내시경 검사에서 만성 위염과 함께 위점막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 처방과 함께 식습관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죠. 그때부터 김영순 씨는 식사 시간을 천천히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 끼를 먹는데 최소 20분 이상 시간을 들이고 음식을 입에 넣으면 20번 이상 꼭꼭 씹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마치도록 했고 자극적인 음식 대신 부드럽게 조리한 채소와 생선 위주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처음 2주는 습관을 바꾸는 게 힘들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속쓰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소화제 없이도 편하게 식사할 수 있게 되었고 체중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밥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다며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소화 문제는 단순히 참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방치하면 영양 결핍으로 이어지고 결국 다른 질병의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식사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될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중간중간 물을 조금씩 마시면 음식물이 부드럽게 내려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할 때는 텔레비전을 끄고 음식에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됩니다. 둘째, 한 입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식사 속도가 확연히 느려집니다. 셋째, 저녁 식사는 가능한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치고 그 이후에는 따뜻한 차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소화 기능은 놀랍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습니다.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서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시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영양분과 산소가 세포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피로감이 쌓이고 두통이 생기고 변비로 고생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수분 감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에 물이 부족하면 바로 목이 마르다는 신호가 왔지만 70대가 넘으면 이 신호 자체가 둔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탈수 상태인데도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일부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소변량이 늘어나면서 수분 손실이 더 커집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수분 조절 능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박철수 씨는 올해 68세로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은퇴 후에는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활동량이 줄었고 자연스럽게 물 마시는 양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했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걷다가 휘청거리는 일도 생겼습니다. 게다가 변비가 심해져서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화장실을 가지 못했고 피부도 거칠고 푸석푸석해졌습니다. 걱정된 아내가 동네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혈액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경미한 탈수 증상과 함께 신장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하루에 최소 1리터 500ml 이상 물을 마시라고 권하셨죠. 박철수 씨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물을 어떻게 마시냐며 걱정하셨지만 아내가 집안 곳곳에 물컵을 놓아두고 시간마다 챙겨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식사 전후로 각각 한 컵씩, 오후 간식 시간에 한 컵,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마시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불편했지만 2주가 지나자 몸이 적응하면서 어지럼증이 확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변비도 좋아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3개월 뒤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는 신장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손자들이 놀러 올 때마다 할아버지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을 들으신다고 합니다. 물 부족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탈수는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이고 요로 감염을 일으키기 쉽게 만듭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커집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간단한 습관 하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아침 식사 30분 전 한 컵, 점심 식사 전후로 각각 한 컵, 오후 3시쯤 한 컵, 저녁 식사 전 한 컵 이렇게 하면 하루 1리터 500ml는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실천 팁을 드리자면 첫째, 침대 옆에 물컵을 놓아두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세요. 밤사이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물이 심심하다면 레몬 한 조각이나 오이를 넣어보세요. 맛도 좋아지고 비타민도 보충됩니다. 셋째,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마시는 양을 줄이세요. 그래야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깨지 않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요즘 잠을 제대로 주무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심지어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수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지만 나이 들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육량이 줄고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신체적 피로감이 부족해집니다. 낮에 충분히 움직이지 않으면 밤에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관절 통증이나 빈뇨 증상, 수면 무호흡증 같은 건강 문제들이 더해지면 수면의 질은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이정숙 씨는 올해 71세로 평생 교사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년은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셨는데 68세를 넘기면서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밤 11시에 자리에 누워도 새벽 2시까지 뒤척이고 겨우 잠들어도 새벽 4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낮에는 기운이 없어서 소파에 앉아 있다가 깜빡깜빡 졸고 그러면 밤에 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수면제를 먹어볼까 고민했지만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셨습니다. 그러던 중 노인건강강좌에서 수면 위생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고 거기서 배운 내용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전날 밤 잠을 못 잤어도 아침은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전 중에 동네 한 바퀴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20분 정도였지만 점점 늘려서 40분까지 걸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절대 눕지 않고 졸리면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를 마시지 않았고 저녁 식사는 오후 6시 전에 마쳤습니다. 밤 9시가 되면 텔레비전을 끄고 조명을 어둡게 낮췄습니다. 침실에서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대신 가벼운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었습니다. 처음 2주는 여전히 잠들기 어려웠지만 3주째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30분 정도로 짧아졌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밤 11시에 누우면 20분 안에 잠들고 아침 6시까지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낮에는 활력이 생겼고 취미 활동도 다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수면은 모든 건강의 기초입니다. 잠을 잘 자면 낮 동안 손상된 세포가 복구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뇌에 쌓인 노폐물이 제거됩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핵심은 생체 리듬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맞춰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리듬이 깨지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팁입니다. 첫째, 주말이든 평일이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오전 중에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세요. 최소 20분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낮잠은 오후 2시 전에 20분 이내로만 자세요. 그 이상 자면 밤잠에 영향을 줍니다. 넷째, 잠자리 1시간 전에는 모든 화면을 끄세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이 4가지를 꾸준히 지키면 수면의 질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움직이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하지만 적당한 움직임은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고 뼈가 약해지고 관절이 굳어집니다. 그러면 더 움직이기 싫어지고 결국 침대나 소파에서 보내는 시간만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근육은 30대부터 조금씩 줄기 시작하지만 60대가 넘으면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매년 1%에서 2%씩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찝니다. 또한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후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져서 골다공증 위험이 커집니다. 관절도 사용하지 않으면 윤활액 분비가 줄어들면서 뻣뻣해지고 통증이 생깁니다. 최만수 씨는 올해 75세로 평생 사무직으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은퇴 후에는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외출도 거의 하지 않고 장도 아내가 봐오셨습니다. 72세 즈음부터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바닥에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힘겨워졌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 가다가 발이 꼬여 넘어지셨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허리와 엉덩이에 멍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어르신 건강검진을 받자고 설득했습니다. 검진 결과 근육량이 평균보다 20% 낮고 골밀도도 정상 범위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담당 간호사님은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운동하지 않으면 거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만수 씨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닫고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헬스장에 가거나 무리한 운동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10분 정도만 걸었습니다. 숨도 차고 다리도 아팠지만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렸습니다. 2주 후에는 15분, 한 달 후에는 20분까지 걸을 수 있었습니다. 걷기에 익숙해지자 아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알려줬습니다.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동작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각 동작을 5번씩만 했지만 점점 횟수를 늘렸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바닥에서 일어서는 게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진을 받았을 때는 근육량이 15% 증가했고 골밀도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걷고 집에서 근력 운동을 빠짐없이 하십니다. 운동이 이렇게 중요한 줄 진작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운동을 권하고 계십니다. 운동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합니다. 또한 우울감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무엇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걷고 씻고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노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들거나 빠르게 뛰면 부상 위험이 큽니다. 대신 가볍게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천 팁을 드립니다. 첫째, 걷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둘째, 집에서 의자나 벽을 이용한 간단한 근력 운동을 추가하세요.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벽 짚고 팔굽혀펴기 10회면 됩니다. 셋째, 스트레칭을 잊지 마세요. 운동 전후로 5분씩 스트레칭하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통증이 생기면 즉시 멈추고 쉬세요. 참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몸 건강에는 신경 쓰면서 마음 건강은 소홀히 하십니다. 하지만 외로움, 우울감, 불안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실제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혹시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그저 하루하루가 무겁게만 느껴지시나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은 독립하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이 나빠져 연락이 뜸해집니다. 평생 몸담았던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잃게 되고 경제적 여유도 줄어듭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경우에는 외로움이 더욱 깊어집니다. 여기에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스스로 무능하다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도 줄어들면서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겹치면 마음의 병이 찾아옵니다. 한명자 씨는 올해 69세로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가게를 정리하고 혼자 살게 되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자주 보기 어려웠습니다. 처음 1년은 그래도 친구들을 만나고 교회 활동도 했지만 점점 집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밥을 차려 먹는 것조차 귀찮았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고 밤에는 남편 생각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체중이 3개월 만에 7kg이나 빠졌고 친구가 전화해도 받기 싫었습니다. 걱정된 딸이 귀국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물 치료와 함께 사회활동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약만 먹고 집에만 계셨지만 딸의 권유로 동네 노인복지관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처음 복지관에 갔을 때는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사회복지사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 노래 교실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한 번은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였지만 2주가 지나자 같이 수업 듣는 분들과 말도 트이고 웃음도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업 끝나고 함께 커피를 마시는 친구가 생겼고 복지관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됐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가슴이 뚫리는 기분을 느꼈고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3개월 후 정기 진료에서 의사 선생님은 우울 증상이 많이 호전됐다며 약을 줄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새로 오는 어르신들을 챙겨주는 역할도 맡으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돼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도 다니시고 명절에는 함께 음식도 만들어 나눠 드십니다. 마음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뇌의 화학적 불균형으로 생기는 질병입니다. 방치하면 자살 충동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 우울증은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같은 신체 질환의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웃음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교류는 뇌를 자극해서 치매를 예방합니다. 마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언가 할 일이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 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팁을 드립니다. 첫째,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동네 복지관, 경로당, 종교 모임 어디든 좋습니다. 둘째, 전화라도 좋으니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와 대화하세요. 자녀, 친구, 이웃,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셋째, 작은 취미라도 하나 가지세요. 노래, 그림, 글쓰기,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마음을 치유합니다. 넷째, 우울한 감정이 2주 이상 계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세요. 마음의 병도 몸의 병만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도 저렇구나 하고 공감하셨다면 그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모든 문제는 작은 습관의 변화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먹기, 물 충분히 마시기, 규칙적으로 자기, 매일 조금씩 움직이기, 사람들과 어울리기.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이틀 못 지켰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온 분들도 처음부터 잘하신 게 아닙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조금씩 나아지셨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쌓인 작은 실천이 1년 후, 5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되길, 질병이 아니라 활력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